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3교시 3영역 사회복지 법제론을 진행을 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3교시 법제론에 대해서 대단히 불편해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는 법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조문이 이렇게 선뜻 가까이 오지를 않는다는 점, 또 하나는 실질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3교시 3영역을 볼 때는 이제는 체력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라는 점, 그야말로 머릿속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것처럼 맹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의 수업 시간에도 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단 것 드시라고, 뇌세포는 당분이 있어야 돌아간다고. 그래서 그때는 잠시 시간을 빼들어오던 3교시 과정에는 정책론을 볼 때도, 그리고 행정론을 볼 때도, 그리고 이 법제를 볼 때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 단 것 하나씩 빼서 빨아먹으면서 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재정비 하시면서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어떤 여러분에게 이 두려움을 없애는 방향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이걸 100점 맞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지만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범위를 설정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3교시 3영역 첫 번째 시간으로 사회보장 기본법 진행할 겁니다. 25개 문제 중에 최소한 4문제는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사회보장 기본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4문제 영역을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다 보고 싶겠지만은, 다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4문제라고 강의한 시간에 다뤘던 영역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라서 법조문은 자르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보장 기본법에 보면 사회보장 기본법의 연역은 1963년에 사회보장 기본법의 연역은 1963년. 자, 볼까요? 한번 적어보죠. 사회보장 기본법에 보면은 연역은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1995년에 바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회보장 기본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기본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거다. 다음에 우리가 이 내용까지는 이런 판서지 않습니다. 법조문이 쪽이기 때문에 법조문을 확대 해석하거나 축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출제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선에서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거기 보시면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보장 기본법의 목적은 사실은 주된 내용으로 무엇을 싣고 있느냐를 지금 이게 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목적에 보면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또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또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법조문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단의 책임, 즉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 및 지단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의 수립 추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너무 길었습니다. 사회보장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해서 이걸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이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제1조 목적, 아직은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목적에는 이렇게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또 사회보장 또는 사회보장 정책의 수립 시행 등 제도 일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출제가 안 됐지만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기본 이념도 아름답지요. 기본 이념에서 줄을 치고 싶으시다면 사회보장을 뭘 위해서? 거기 보면 첫째 줄, 그때 둘째 줄.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 인간다운 생활 자립 지원 줄쳐 놓으시고. 다음에 둘째 줄 끝에 제도와 여건 조성 하시고 사회통합과 복지사회 실현. 이렇게 4개 다 줄을 쳐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국민들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제도와 여건을 만들어 사회통합과 행복정기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번 이념을 두고 있습니다. 인간다운 생활, 자립, 지원, 제도와 여건 조성을 통한 사회통합과 행복증진에 있게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다음에 별표하실 것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1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1항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 관련 다른 법령의 상위법의 지위에 있습니다. 상위법의 지위에 있다. 우리가 법률 적용의 원칙을 보면은, 법률 적용에서 당연히 상위법 우선의 원칙, 상위법 우선 적용의 원칙, 신법 우선 적용의 원칙,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 이렇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사회보장에 관련돼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상위법의 지위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별표 3번에 2번.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정률 적용은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되어 있죠. 거기 상호주의 줄쳐놓으시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많은 법률에 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적용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도 있고 산재보험법도 있고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거기다 적지요.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에 사회보장협정이라고 이렇게 줄을 쳐놓으세요. 그다음 그냥 적어놓으세요. 국민연금법에 보면 사회보장협정이 있는데 거기를 강의할 때 다시 한번 이 사회보장기본법 여기로 되돌아올 겁니다. 국민연금법에 사회보장협정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 자, 여기 사회보장위원회를 보시면 사회보장위원회가 좀 개정이 된 내용이 있죠.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위원장 국무총리 1사람과 부위원장 3사람,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3사람과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아직 법정이 만들어진 후에 개정되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부위원장 3명입니다. 부위원장 3명으로 하고 있고 부위원장 3명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3항에 보시면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한다 해서 거기에다가 교육부 장관을 이렇게 삽입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교육부 장관을 삽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국무총리 소속이다. 그리고 위원장 1명, 그리고 부위원장 3명, 그리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의 정의는 우리가 앞에서 정책론을 진행을 하면서 정책론 도대체 사회보장이란 뭘까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 나와도 사회보장의 정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정책론에서는 우리가 정책적 접근에서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가볍게 터치를 했습니다만 반드시 이것은 마지막까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론에서도 사회보장의 이념에서 다뤘고 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자 사회보장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정책론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의거해서 사회보장이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던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이 신설된 조항으로 맞춤형 사회보장으로 평생 사회안전망을 끄집어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또 정리를 해보시면 반복 정책으로 썼던 거지요. 자, 사회보장이 뭘까?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거기 3조 1항 거기 2에 사회보장이란 해서 첫째 줄 끝에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둘째 줄 가운데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셋째 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를 말한다. 해놓고 5항에 가서 바로 맞춤형 사회보장으로 평생 사회 안전망. 평생 사회 안전망을 맞춤형 사회보장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는 이것은 협의의 사회보장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맞춤형 사회보장인 평생 사회 안전망까지를 포함한다면 넓은 의미의 사회보장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책문적 접근으로서는 그 1항에 나와 있는 사회적 위험에는 뭐가 있다? 그것도 그려봤죠? 사회적 위험에는 뭐가 있다? 그래서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질병, 장애, 그리고 빈곤, 사망 등 이렇게 8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차례대로 암기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 출산, 양육, 실업, 노령이라고 해서 출산, 양육, 저출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실업의 문제, 그리고 고령 사회의 문제를 같이 가지고 여러분이 접근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존에 없었던 사회적 위험이 새로이 이렇게 사회보장기본법에 들어왔는, 종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사회적 위험은 5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전면 개정되면서 3개가 더 들어온 거예요. 뭐가? 출산, 양육, 빈곤이 새로이 들어온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본다면 이 출산, 양육, 빈곤은 사회보장기본법상으로 본다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다. 신사회적 위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이 들어온 신사회적 위험이 하나인 빈곤은 그냥 기존에 있던 빈곤이 아니라 신빈곤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보시고, 그래서 여기 사회보장 제도에 나오는 이 3조는 특히 공무원을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 공무원 시험 12월 달에 있지요? 12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월 달에 사회복지사 1급도 있지만은 12월 16일에 있는 이번에 새로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도 시작하는 이런 새로운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응시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 공무원을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3조는 마지막 시험 3차까지 가야 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면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그 사회보장 수급권 밑에도 나와 있죠. 거기에다가 보편주의라고 적어주세요.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수급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죠.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상 운영 이념은 보편주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주시고, 다음에 거기 다음 페이지 첫 줄에 보면 사회보장 수급권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바로 양도 금지, 담보 제공 금지, 압류 금지가 나와 있죠. 바로 거기에다가 왜 그럴까? 그 사회보장 수급권은 그 사람에게만 주는 권리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일신 전속권, 그 사람에게만 소속된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일신 전속권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다음에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 별표하시고,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수준을 사회보장 급여 수준이라고 합니다. 헌법 제34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것을 이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급여 수준 후 향상에 노력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제34조 1항에 인간다운 생활은 사회보장기본법의 이 조항이나 또는 국민기초생활법의 조항을 보더라도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말하는 거죠.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것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구나. 근데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은 또 뭘까?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이 이건 줄 알겠네. 바로 그것을 2항에서 뭐라고 적혀 있어요? 2항에서 국가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 보장 수준과 최저 생계비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최저 보장 수준과 최저 임금을. 그래서 이것은 최저 보장 수준과 최저 임금 이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최저 보장 수준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에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고 있고 최저임금은 당연히 최저임금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 최저보장수준, 국가는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 자, 여기를 보면은 이 규정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 주체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개정되기 전에는 최저보장 수준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보건복지부 장관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저기 길어서 잘랐습니다. 주체가 늘어났습니다. 언제까지? 매년 8월 1일까지. 어떤 절차로? 중앙행정기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떤 방법으로? 급여의 종류별로 최저 보장 수준과 급여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공표해야 한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최저 보장 수준, 최저 임금을 이상으로 받을 수 있어야 인간다운 생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번에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해서 좀 더 확대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까지 봤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이 있는데 출제 비용은 낮지만 당연히 사회보장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옛날에는 브레드쇼의 욕구 분류로 본다면 규범적 욕구를 중심으로 해서 정해진 범위는 필요하든 말든 무조건 갖다 줬어요. 근데 이제는 클라이언트 중심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규범적 욕구로 도와줄 수 있는 범위도 정해져 있고 당사자도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해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본인이 표현된 욕구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못 도와줍니다. 바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입니다. 표현된 욕구로 전환이죠. 다만 신청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우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직권신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문장은 신청, 뒤에 문장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거기다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직권신청,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항도 자주 나오는 문장이죠. 사회보장 수급권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없습니다.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없다. 그러나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전 국민이 가질 수 있는 사회보장 수급권. 그런데 우리가 건강보험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성실히 일하고 소득에 비례하여 사회보장성조제로서 사회보험료,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그 돈을 어떻게 쓰는 거냐? 그야말로 그 돈에는 요양급여 대상에 다 쓸 수 있지만 사실은 요양급여 비용으로 내가 내는 것은 20%밖에 안 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자해해서 온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의사의 지시를 어겨서 더욱더 악화되어서 온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까지 다른 사람의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가?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사회보장 수급권은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처럼 비도덕적인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정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없다가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없으나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래서 있습니다. 원칙은 없으나 있다라고 해서 4번에 중요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도 역시 잘 나오는 거죠. 사회보장수급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커 중심의 시대가 아니라 클라이언트 중심의 시대다 보니까 사회보장수급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기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가 있죠.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말로가 아니라 서면으로, 그래서 생각 잘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 항에 보시면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수급권은 포기할 수 있으나 반드시 서면으로입니다. 그런데 그 서면으로 통지해서 포기한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포기도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 자,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이렇게 볼 것은 평생사회 안전망의 구축 운영. 자, 여기 평생사회 안전망이란 뭐냐면, 평생사회 안전망은 뭐냐면 누구나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기본 욕구와 누구나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생애 과정에서 누구나 청소년기에는 청소년기, 또 청년기에는 청년기, 이런 것처럼 누구나 살아가면서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기본 욕구와 저마다 살아가면서 특수 사건으로 갖게 되는 특수 욕구를 같이 고려해서 소득도 보장해주고 서비스도 보장해주는 맞춤형 사회보장을 평생사회 안전망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것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맞춤형이죠. 맞춤형. 기본 욕구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맞춤형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도 적용력처럼 거의 똑같이 보편적 욕구로 제공되어 있지만 특수 욕구에 대해서는 진정 맞춤형이 될 거예요. 맞춤형 사회보장으로. 그래서 평생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되, 두 번째 기본 방향, 바로 평생사회 안전망을 그림을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소득보장, 그리고 사회 서비스 보장. 결국에 사회보장정책의 기본 방향은 평생사회 안전망의 구축 운영, 그리고 그 내용에서 본 것 같은 소득보장, 사회 서비스 보장, 이렇게 세 개, 평생사회 안전망 구축, 그리고 소득보장, 서비스 보장, 이렇게 세 개를 새로이 신설된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평생사회 안전망의 구축은 내용까지 볼 것 아니고 사회 서비스 보장 그리고 소득 보장 세 가지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다음에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 바로 거기가 가장 많이 나왔던 영역이 되겠어요.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 운영 원리가 나와 있죠. 사회보장의 운영 원리. 가장 많이 출제가 됐던 것이 바로 사회보장의 운영 원리인데 7개가 있습니다. 5항으로 되어 있으나 7개로 되어 있는데, 거기 오면 모든 국민에게 보편성의 원리, 그 다음에 2항에 그때 보면 형평성의 원리, 3항에 보면은 민주성의 원리,
그리고 사항에 보면 3개의 원리를 문장으로 구성을 했는데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효율성의 원리, 효율성의 원리, 기관 간 협력성, 연계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연계성의 원리, 전문성의 원리.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조항으로 분리되어 있던 조항을 이 원리에 끌어당겨서 새로 신설된 것이 아니라 원리로 끌어당겨서 한 것이 바로 책임성의 원리. 책임성의 원리. 그래서 이 책임성의 원리에 보면은 사회보험은 사회보험 그리고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자, 이렇게 사회보장에 대한 것인데 이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으로,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판사했던 내용을 한번 법조문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운영원칙 1항의 둘째 줄 모든 국민에게 적용해야 된다. 2항의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된다. 3항의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보편성, 형평성, 민주성. 그리고 4항에 보면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된다. 효율성의 원칙, 연계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원칙이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 이때의 국가는 당연히 뒷문장으로 본다면 중앙정부를 말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는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이렇게 규정을 해. 책임성의 원칙. 그래서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비용부담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데 거기 보시면 특히 비용부담의 2항 사회보험에 사용되는 재원은 어떻게 한다.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겠지만은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재원은 노사정 3자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비용자. 뭐냐면 사용자 비용자. 비용자가 노고 사용자는 사니까 노사가 내던지 및 자영업자가 부담, 자영업자가 단독으로 내던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국민연금으로 본다면 사업장 가입자는 노사 균등분담을 하고 지역가입자, 의무가입자, 의무개족가입자는 단독 부담하죠. 세대에서 단독 부담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도 직장가입자는 노사가 균등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세대 구성원 전원이 연대해서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자영업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뒷줄에 보면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다. 바로 거기가 정의 부분이죠. 자영업자가 내는 부분도 있는데 왜 뺐느냐? 그 부분은 전체 비중으로 본다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재원의 주된 부분은 노사가 균등분담하는 보험료가 주된 부분이고 일부를 국가지원금으로 충족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영업자가 내는 부분도 있지만 그건 워낙 미미해서 생략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나와 있는데 출제 비중은 그렇습니다만은 거기 사회보장 전달체계 그래서 1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사회보장급여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적, 기능적으로 균형 잡힌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사회보장 전달체계도 규정하고 있죠. 사회보장 전달체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3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연계협력에 대한 사항도 역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적지 않았지만 사회보장기본법에는 권익구제에 관한 내용도 있죠. 만약에 사회보장 수급권은 전 국민에게 보장되는 권리인데 그것이 침해를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거기는 그 행정 절차와 행정 소송까지 과정을 통해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빠져 있는 것들은 이제 문제를 통해서 첨가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했는데 바로 이 내용이 이 사회보장 기본법 내용이 적어도 25문제 중에 4문제 이상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 정도에서 사회보장기본법을 마감 지었고, 자, 다음 시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